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조과학으로 창세기 다시 읽기에 대한 테마 중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과학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교육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원과학을 보시면은 한국과 미국의 예를 드리겠습니다만 교과부에서 학계의 정설은 진화론이기 때문에 창조론은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전 세계가 사실은 창조론은 다루지 않고 오직 진화론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교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예를 들게 되면 1987년에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닌 종교이며 이 교육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창조과학은 과학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서 오직 진화론만 현재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의 현실은 사실 저희 창세기를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서 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종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종이 생겨난다. 오늘날에는 밑에 보시면은 그의 이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교과서에서도 일부 이런 진화론이 어떤 기원에 관한 이론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기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오직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이며 창조론은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원과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원과학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과학은 사실 이미 전제된 철학적 관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원에 관한 거는 과학적 실험이나 이런 이론을 가지고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과학은 우리가 통상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런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실험과학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험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철학적인 영역에 가까운 과학이라는 말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철학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실험, 관측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현상을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관측을 하고 실험을 하면서 재현이 되고 또 그 진위 여부를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적 접근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학적 관점을 굳이 대입시킬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실험과학은 사실 기원과학과 좀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또 피어 리뷰라고 해서 이제 동료 과학자들이 이 과학적 진위성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실험과학에서는 뭡니까?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원과학과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원과학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학적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세계관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조론에 따르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선언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처음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아담의 원죄 이후에 죄와 죽음이 도래하고 노아의 홍수로 알려진 전 지구적인 홍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아담의 원죄가 우리가 대속이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드시는 이런 창조주에 의한 세계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대로 진화론은 칼 사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론자가 있는데
우주는 뭐 항상 그래왔다. 그리고 빅뱅이라고 하는 이런 또 시작점을 얘기를 하고 별과 지구가 탄생했고 생물이 또 진화하고 인간으로 진화하고 인간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또 인간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세계관을 보면은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창조론에 의하면은 창조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는 이 창조주를 처음부터 배제시키고 물질 자체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관은 사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고 상충되며 사실 두 세계관이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원과학에 관한 철학적 그런 세계관과 실험과학과의 관련성을 또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조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란 분자와 인간은 뭡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태초에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에서는 종류대로 생명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피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대진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류 내에서 다양한 변화는 가능하죠. 창조론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6일 창조를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첫째 날은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지고 둘째 날은 대기가 만들어지고 셋째 날은 땅에 사는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넷째 날은 은하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땅,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6일째 사실은 인간과 그 육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창조론에 따르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대진화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반대로 뭡니까? 분자에서 인간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자연 선택을 거쳐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물에서 어떤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나타나서 물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나오죠.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왔는데 또 어떻게 진화할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진화했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제로 봅니까? 어류는 육지로 올라와서 자연 발생적으로 양서류로 진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진화론은 그 기원과학은 사실 증명된 사실은 아니고 이런 기원과학적인 영역에서 단지 추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진화론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실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냐 어리석게 돼요. 진화론은 사실 인간의 어떤 교만과 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론을 저버리고 자기의 어떤 지혜를 이용해서 세상을 설명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는데 진화론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뭡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결국 진화론은 뭡니까? 이 진화론의 핵심은 물질 경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실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는 이런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지구를 볼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고 하는 이 창조적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으로서 지구를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지구는 뭡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아니다.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 발생적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뭡니까? 지구는 지구입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지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원과학은 세계관의 문제이며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화석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 화석이든 여러 가지 동물의 화석이든 식물의 화석이든 이러한 증거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론에서는 창조주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이든 그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진화론에서는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오랜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퇴적되고 화석화되어서 만들어졌다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화석은 뭡니까? 또 말이 없습니다. 이 화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론적으로 결론이 다르게 도출된다고 하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실에 대한 해석의 예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팩트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그림은 과연 무엇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원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원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보여드리면 예제로서 A, B, C, D, E, F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럼 대부분의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 그림은 원래 무엇이었을까 하고 소개를 해드리면은 E라고 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제가 원래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래 빠진 게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사실에 대한 해석도 그 사실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기원과학의 두 가지 세계관은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떤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세계관의 문제이며, 이 세계관은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그런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진화론으로 봤을 때 과학적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창조론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더 쉽고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로시마 산에 가면 이런 미국의 대통령들의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간단하게 좀 이게 묘사를 해드리면은 이런 바위 얼굴이 원래 이런 바위 얼굴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런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람에 깎이고 비에 깎이고 자연 선택을 거쳐서 우연히 이렇게 대통령 바위 얼굴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대통령 얼굴 바위는 자연적으로 바람에 깎이고 비를 맞고 해서 우연히 이런 바위 얼굴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위 얼굴은 누군가 설계를 하고 석공이 와서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떤 창조적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우연히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이런 바위 얼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모기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 모기를 우리가 이제 잡지 않습니까? 그럼 모기가 이제 이렇게 죽죠. 그러면 이 모기가 왜 죽었을까요? 이 모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기를 잡아도 모기가 사실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의 구성 물질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잡은 모기는 진화해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모기를 잡으면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화론에 따르면 이 모기를 자기가 잡았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실 다시 모기로 생명체가 다시 저절로 조립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론에 의하면 원래
이 모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유전 정보라고 하는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가 태초에 피조가 되고 이 모기가 결국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화되지 않고 이렇게 모기를 잡게 되면은 그 유전 정보가 파괴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론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설계도가 파괴된 것입니다. 모기가 왜 중요하면 결국 설계 정보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제 더 예를 들면은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를 예를 들면 믹서기에 넣고 이렇게 갈았을 때 진화론에 의하면 이 개구리는 결국 다시 뭡니까? 진화해서 오랜 시간이 걸쳐서 다시 개구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가 파괴됐기 때문에 창조론적 해석으로는 다시 개구리가 살아날 수 없죠. 창조론적 해석이 결국 뭡니까? 실험과학적으로 볼 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토끼는 그냥 그대로 있겠죠. 결국 진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의 해석을 보시면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론자가 있는데 We have seen that living things are too improbable and too beautifully designed to have come into existence by chance. 여기 by chance라고 하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이 생명체를 보면은 너무도 아름답게, 너무도 기기묘묘하게 디자인되었다, 설계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자들은 그 세계관이 물질 스스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 이외의 신성적 영역은 절대 이렇게 뭡니까 해석을 하려고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냥 우연히. 이런 진화론자의 해석을 저희들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좀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설계된 정보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 설계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게 배가 난파됐을 때 이제 배에서 모르스 부호를 치잖아요. 이 모르스 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연히 진화해서 모르스 부호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SOS를 만약에 보냈는데 그게 우연히 진화해서 SOS가 나타나지 않듯이 이 생명의 설계도에 보면은 유전자 안에 여러분 유전자 잘 아시죠? 유전 정보 안에 이런 설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AGTC라고 하는 4개의 코드로 이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라고 하는 우리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도를 만드실 때 사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고 이 모르스 부호는 이제 그 하나의 예가 됩니다. 모르스 부호로도 모든 문장을 또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모르스 코드 가지고 그 대시라든지 다트는 스페이스 가지고 그 조합을 통해서 이런 코드를 가지고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DNA와 유전자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고 하는 소개를 보면은 유전자가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뭡니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이런 설계도가 있다고 하지만 설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뭡니까? 교과서에 전혀 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설계자, 창조주는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에 대한 얘기는 해도 설계자에 대한 얘기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을 볼 때 이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안 가르치겠지만 가르치지 않지만 이러한 설계도는 결국 설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또한 language system, 언어 체계입니다. 이 DNA의 4가지 부호를 제가 말씀드렸죠. AGTC라고 하는 이 부호를 가지고 모르스 부호처럼 SOS라든지 어떤 문장을 무한정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결국 뭡니까? 이 DNA라고 하는 이 체계, 설계된 책의 저자이십니다. 이 저자가 없이 책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우연히 글자가 진화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체는 모두 설계되어 있고 이 설계자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방법은
코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AGTC라는 코드죠. 예, 생물학 시간에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DNA가 어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도 이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코드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는데 4개의 코드로 해서 트리플 코드를 만들고 이 유전자가 돼서 영sep체가 되고 이 유전체는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교과서에도 이미 소개되고 있고 이 비유로서 이런 글자 하나가 단어가 되고 문장이 이루어져서 책 한 권이 나오고 이런 전집이 나오듯이 이런 언어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언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언어는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체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프란시스 콜린이라고 하는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 유전자 암호 해독을 총괄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실제로 인간 유전자 해독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인간의 유전자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숨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책 과제를 끝내고 나서 The Language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도 했습니다. 결국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윈즈 블랙박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비히는 교수님은 생화학자십니다. 이 생화학자이신 이분도 결국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 기작들이 마치 설계된 기계 장치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책으로 출판하셨습니다. There's no chance. 생물을 공부하시는 여러 학자들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전달 체계라든지 메타볼리즘이라든지 이런 기작들은 너무도 복잡하고 정교하게 상호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연히 있던 뭐 이쪽으로 진화하고 저쪽으로 진화한다고 설명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이클 비 교수께서 책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르스 부호와 유전자 부호 이런 코드로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이 설계된 생명체가 처음부터 피조된 것입니다. 결국 생명은 태초부터 정보 체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은 물질 자체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분자로부터 시작해서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의류가 되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보량이 점점 자연적으로 증가해야 되겠죠. 진화 계통도에 따르면. 실제로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진화론의 어떤 기원관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은 정보량이 증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 이론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자연 법칙에서는 물질 자체에 의해서 의미 있는 어떤 정보가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떠한 물리적 작용이나 물질적 현상 자체에 의해 의미 있는 정보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적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집에 가서 방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어질러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전혀 정돈된 방이 자연적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질 자체로는 이런 자연 정보가 증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쓴 책에 보면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결국 태초에는 정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정보 이론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 더 정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받을 때 사람은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조상에서 진화했다 이렇게 또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원숭이를 예를 들어서 이 원숭이가 우연히 정보를 만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그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숭이가 무작정 아무 키나 누른다면 이런 문장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ress button ATG라고 하는 간단한 문장이죠.
언젠가는 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그 타이핑 정보 불가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이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조건이 있을 때 거의 종속돼서 B라는 조건을 곱셈 정리를 통해서 확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도 아마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8개 키 중에서 P를 칠 확률은 26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R을 연속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성립이 되어서 곱해줘야 됩니다. 곱셈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에서 G까지 연결해서 치면은 이런 엄청난 확률이 나옵니다. 4.4 곱하기 10의 22성. 1분에 만약에 200타를 친다면은 1년에 5.3 곱하기 10의 7성을 칠 수 있는데, 이 소요 기간이 뭡니까? 8.3 곱하기 10의 14년. 그 진화론적 지구 나이에는 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나 문장은 이런 간단한 이런 곱셈 이론을 적용해봐도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 중에는 물질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는 어떤 물리적 과정이나 물질적 현상이 자기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생기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 스스로 또한 새로운 정보가 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뭡니까? 발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험적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인식을 하고 창조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정보 체계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르스 부호든 우리 유전자 부호든 이런 창조주의 어떤 창조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보 이론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종류대로 피조된 생명체는 이 창조세계의 모든 생물들이 태초에 종류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대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창세기에 이미 답이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대로 창조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이런 종류대로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얘기할 때 가장 키워드가 됩니다. 대진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개의 경우 뭐 삽살개니 멍멍개 이런 거는 사실 진화가 아닙니다. 이 종류 내에서 그냥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진화되었다고 뭐 증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에 가시면은 종의 기원관이라고 하는 게시물들이 있는데, 찰스 다윈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 봅니다. 이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사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류 내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박물관에서는 진화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 내에서 변하는 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쪽제비가 서로 교배해서 더욱 쪽제비다운 면모를 갖추는 건 진화가 아닙니다. 종류 내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대진화가 없다는 사실은 유명한 그 진화론자가 밝혀냈습니다.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하는 근대 최고의 고생물학자이신 분인데, 이분은 종의 불변성은 실제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고생물학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들은 진화론의 어떤 세계관을 너무 이렇게 왜곡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생물학에서 화석이 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생물학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화됐다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주장하고 이제 실제로 실험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분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어떤 물질주의 헌신 철학을 보시면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그 내용이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진화론을 수용하고자 한다는 이런 헌신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무리 반이성적이라도, 이상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적 사고체제를
고수해야 하며 창조주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이냐. 창조론적 안경을 쓸 것이냐, 진화론적 안경을 쓸 것이냐. 증거의 해석은 뭡니까?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은 그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진화론이 공교육에 도입된 이후로 학교 평력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키워드는 뭡니까?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단어들이 진화론의 그 핵심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의 어떤 단독 교육 현장은 지금 또 공교육에서는 인간은 인간과 원숭이의 공통조상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과학적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생명체의 중요한 변화 사건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런 하나님께서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은 원래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에덴 동산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는 장미를 예를 듭니다만 장미는 가시가 없는 장미였겠죠. 그리고 은근키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변화 사건은 결국 식물에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 사실은 적용된다고 창조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이때부터는 변했고, 그 전에 동물하고 틀리죠. 에덴 동산에는 사람도 이때 이후로는 죽음을 겪게 되고 하는 이런 중요한 변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의 아이콘들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험 과학으로 이제 고생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화론의 오류가 실제로 뭡니까?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생물,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이 고생물학 최고 고생물학자인 스테판 제이 굴드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대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내서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실 교과부에 자료들 청원을 하고 답변도 받고 하였습니다. 현재 교과서 시조새의 경우를 들면 공룡에서 새로 진화한 증거가 바로 시조새라고 가르쳐지고 있죠. 하지만 1984년에 시조새 학회에서는 시조새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고 조류의 일종이라고 확정을 했답니다. 결국 뭡니까? 종류대로 모든 생명체가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조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의 허구성을 그런 단체가 이제 2008년도에 결성이 되고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진화론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론이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보강해서 어떤 교과부의 청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조새의 진화에 대한 증거 오류들은 이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런 슬라이드에 나온 같이 학회에서 이미 부정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화새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며 이 파충류로부터 저주로 대진화한 화석증과 시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회에서는 시조새 대진화는 오류로 판정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교과서에 실려 있을까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냥 진화론의 사례로서 학술적 검증 없이 그냥 실린 겁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을 학술적 검증을 해달라고 이제 교과부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적인 그런 내용을 모두 뺄 수는 없지만 틀렸다고 하는 오류가 있다고 하는 글을 실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교과서에서 그림도 삭제하고 교사형 지도서에서 시조새가 더 이상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아니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기술을 하기로 한 교과 출판사도 있고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내용 출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학술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존 교과서의 시조새 내용을 대폭 삭제 및 수정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시조새가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출판사도 있습니다. 이 결국 무엇일까요? 진화론을 이런 세계관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 내용과는 관련 없이 그래도 시조새는
진화의 증거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의 어떤 과학적 사실과 무관한 것입니다. 기원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기원관, 창조론과 진화론은 결국 세계관의 싸움이며 이것은 결국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론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안경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는 기원관이고, 진화론에서는 아니다. 창조주는 원래 없었고 모든 것은 우연히, 물질은 물질이 스스로 정보를 만들 수 있고 정보량을 증가시켜서 인간으로 진화해 오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물질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은 사실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며 물질 자체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전제된 철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뭡니까?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창조론에 의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종류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대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벌써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이제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이 대진화를 어떻게든지 뭡니까? 일어난 것 같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화석을 잘못 해석하고 무리하게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세계관을 기원과학적 세계관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실험과학적으로 볼 때는 창조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이 실험과학의 기반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론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와 진화에 관한 이 영적 전쟁은 실제 실험과학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교과서 곳곳에 이런 설계자의 증거, 창조주의 증거가 실려 있다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 정책이 바뀌려면 오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150년 동안 학계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창조론적인 과학적 사실을 아무리 지금 설명을 해도 수용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이라도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창조론이 정말로 과학적 영역에서 들어와야 된다. 창조론으로 과학적 연구를 해야지 실제로 뭡니까? 실험과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진정한 그 과학적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창조와 진화는 신앙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발전,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신앙적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 과학적 영역에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돼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이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